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 잼버리와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의 첫 회의가 전북에서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을은 대부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이 의회 간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 의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공무원 노조가 규탄 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와 배달이 늘면서 포장에 쓰이는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경K에서는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뒤 대통령이 된 전두환 씨가 오늘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로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유언은 회고록의 글로 대신했습니다. 첫 소식 오대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연희동 자택. 대문이 열리고 고인이 된 전두환 씨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집 밖으로 나옵니다. 시신은 곧바로 운구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과 상조업체 직원들이 시신 곁을 지켰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입니다. 1931년생으로 향년 90세입니다. 전 씨는 화장실을 가다 쓰러진 채 숨졌고 아내 이순자 씨가 발견했다고 전 씨 측은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5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언은 따로 남기지 않았고 4년 전 회고록에 남긴 말이 사실상 유언이라고 전 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해가지고 화장한 후에 그 유언은 북녘 땅을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벌로 남아있고 싶다 그러셨는데 빈소는 평소 다녔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입관은 모레 오전, 발인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입니다.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사망한 올해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가 유혈 진압한 지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고 전두환 씨는 12.12 군사 반란을 시작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퇴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날 때까지 수감 기간은 2년에 그쳤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건 1979년입니다.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뒤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순식간에 전국을 장악합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모든 서울 주변에 있는 지휘관들 즉각 본 사령관을 지지해주고 또 임무 수행에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민주화 열망이 가득했던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았고 광주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국가적 일대 전환기에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 데 대하여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전두환 씨는 집권 기간 학원 자율화나 통행금지 폐지 같은 유어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 덕에 경제 성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사망, 삼청교육대, 언론사 통폐합 등 본질은 철권 통치였습니다. 군사정권의 안정적인 연장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온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탄생된 이 헌법을 끝까지 준수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결국 퇴임 뒤 5.18과 12.12,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수감 2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씨가 다시 뉴스에 등장한 건 2019년. 회고록에서 5.18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전 씨는 재판을 받으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두환 씨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고 고인을 추모하는 예식이나 조기 개양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광주 전남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참여도 없는 죽음 앞에 애도는 없다는 논평을 내고 국가장 반대와 함께 전 씨가 내란죄로 처벌받고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해서도 모두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 이후 처음 직접 공약 발표를 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돼 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선대위 출범 이후 후보가 직접 공약 발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약 정비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재구성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신속하고 기민한 선대위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나이와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대위 출범 준비가 여의치 않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발표됐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김 전 위원장을 그 양반이라고 칭하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는 오후 들어선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북 상용차 산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격상하고 고용위기 산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모든 농민에게 월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돌봄 노동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전북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논란에 있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중단하고 새만금에 국가 차원의 친환경 농업단지를 구축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수장인 송지용 의장이 의회 간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전라북도 인권 담당관실에 접수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규탄 성명서를 내고 송 의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사무처 간부 김모 씨는 송지용 의장에게 폭언과 함께 갑질을 당했다며 지난 19일 도 인권 담당관실에 인권침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송 의장이 한 장례식장에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고 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양반이 멘탈이 갔어. 그래갖고 이제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이에 대해 송지용 도의장은 당시 목소리가 컸던 것은 인정하지만 폭언이나 갑질은 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제기된 의혹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간부에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면서도 지금 해명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이기는 해요.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만 내가 누구를 폄하하고 인격적으로 못 오고 그 사람을 계속 집단적으로 괴롭혔다.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절대로. 갑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해당 간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송 의장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의장님 입장에 대해서 제가 100% 다 동의는 못하고.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는 내년 1월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도의회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 송지용 의장이 진정성 없는 사과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공무원 연맹과 함께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차상철 완산학원 이사장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차 이사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집단교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를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확립하고 명절 휴가비와 급식비 등 동일한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업무를 통합하는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교육원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에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한 선출직 공직자가 오늘 기준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정호윤 도의원, 백영규 전주시 의원, 양희재 남원시 의원, 문찬기 부안군 의원 등입니다. 모레 시작하려던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이달 30일로 미뤄졌습니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야영 활동인 잼버리. 국내외 5만 명 참가를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행사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멋과 맛이 다시 한번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원활한 잼버리 진행을 위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건의했습니다. 2024년으로 예정된 개통 시기를 1년가량 당겨 잼버리 개최 전까지 서해안,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는 무른 지반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약지반과 문화재, 소재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참가자를 늘리기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 국내 저변 확대 등도 논의됐습니다. 시설 면에선 조만간 도로와 배수로 공사를 시작해 운영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는 내년 8월 프레잼버리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이번 가을은 쌀쌀한 날이 이르게 찾아왔지만 대부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포근한 가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 하강폭이 크겠고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가을 전북 지역은 반짝 추위가 있었던 지난달 17일 무렵을 제외하면 대부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최고 기온은 26.3도, 최저 기온은 4.6도 분포를 보였는데 평균 기온 편차가 평년보다 1도 높아 비교적 포근한 가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중순경
한기 남하로 인해서 전주 지역에 첫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된 걸로 사람들이 춥게 좀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다소 추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의 기후 예측 자료를 보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북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겨울 기온이 대체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겨울 강수량을 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적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는 대체로 건조하겠지만 5차례 정도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특히 다음 달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적은 북극 해빙과 유라시아 대륙의 눈 덮임이 많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12월과 1월 사이에 눈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일이나 빠르게 찾아온 첫눈이 물러간 뒤 다음 주 중반쯤에는 또다시 한파와 대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이어서 김병춘 전주기상지청장과 올겨울 전북 지역 기상 전망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봤는데요. 네. 올겨울에는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올겨울 기상 전망을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온을 살펴보면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 낮을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겨울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기온이 낮고요. 겨울 후반부 2월 달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처럼 그 기온이 낮아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 원인을 크게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라니냐 현상, 그다음에 음해 북극 진동, 그다음에 북극 얼음의 감소, 그다음에 유라시아 눈 덮인 면적이 이제 감소하는 그 4가지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그 동아시아 지역에 라니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온이 하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음해 북극 진동이 발생 지금 11월 말부터 지금 점차 이제 그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기를 가두는 50나트 이상의 제트 기류가 음해 북극 진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이제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북극 지역의 얼음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우랄산맥 부근에 이제 블라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형성돼서 한반도 쪽으로 이제 그 강한 한기가 유입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라시아 지역의 눈 덮인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4가지 원인 때문에 올 겨울은 아마 극한 추위가 좀 예상됩니다. 네. 추위도 추위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상이 됩니다. 지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전라북도 서해안 지형 같은 경우는 그 지형적인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 차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그 해수면을 통과하게 되면은 대기 온도하고 해수면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기 하층 부위가 불안정해지고 거기서 대리운이 발생을 해서 강한 바람과 그다음에 그 어떤 편서풍을 타고서 그 발달된 눈 구름이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그 방향에 따라서 눈의 그 유입 강설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올해 전라북도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군산, 고창, 보안 등 서해안 지역에 12월에서 1월 사이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예. 또 아까 앞서 이제 라니냐 현상 말씀하셨는데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예고되면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영향이 전북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좀 줄까요, 영향을? 네, 지난 9월 달부터
라니냐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올 겨울에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을 한 70% 정도, 그다음에 그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한 87% 정도 올 겨울에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은 한반도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극한 추위가 오고요. 그다음 많은 눈이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이에 준해서 극한 추위와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겨울 채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43만 8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80.2%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41명 늘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지난 20일 함께 김장을 한 가족 5명이 확진됐고 장수에서도 가족 김장 모임에 온 경기도 성남 거주자 1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안에서는 요양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2명과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장 모임 등에 참여하려면 평소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연말 모임과 만남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또 노동자 한 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끊어진 펌프차 붐대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지난 19일 오후 이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펌프차의 붐대가 갑자기 분리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끊어진 붐대는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지는 붐대에 가슴 등을 세게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튿날 숨을 거뒀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가 숨진 직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차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붐대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여러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A씨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함께 따져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예방과 대처법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문자형 금융 사기, 이른바 스미싱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북경찰청 수사 2개 박호전 계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3차례에 걸쳐서 이 보이스 피싱, 그러니까 이 전화 금융 사기의 수법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최근에는 문자를 통한 이른바 이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스미싱이랑 문자 메시지와 피싱을 합성한데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에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액 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주요 수법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택배 반송, 배송 지원 등 택배회사 사칭, 상품권, 쿠폰 당첨 등 쇼핑몰 사칭, 물품 대금 결제 등 카드사 사칭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럼 이런 문자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클릭 전에 전화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수로 앱 설치 시에는 즉시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앱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즉시 핸드폰을 초기화하셔야 되고요. 또한 의심스러운 문자는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서 해당 업체 콜센터 등에 전화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스미싱을 포함한 전화 금융 사기 갈수록 수법도 치밀해지고 또 피해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 4주간 함께 보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계장님도 수사를 직접 또 하시는 입장에서 이 도민분들이 피해를 받은 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보이스라는 영화가 상영됐었는데요.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아주 리얼한 영화였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 법률사무소 사이트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형사 출신으로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주인공 서준. 아내와 직장 동료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보자 중국으로 건너가 사기 조직에 직접 잠입합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전화를 받고 링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조금은 조심성이 좀 생기지 않으실까 하는, 그게 조금이라도 저희 영화를 통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심하기, 전화 끊기, 확인하기가 그것인데요. 먼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화 상대방의 소속 기관,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14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지 통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의심하기, 전화 끊기, 확인하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전북경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된 결혼식장, 숙박업소 등에 정부가 1% 금리로 대출을 공급합니다. 전기료와 산재 보험료를 깎아주고 세금 내는 것도 밀어주는 등 9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은 모두 9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시 이용 인원, 사적 모임 제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업종이 대상인데 대표적인 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전시회나 박람회 관련 업종, 또 숙박시설, 여행업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들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연 1%, 2천만 원 한도의 특별 융자가 대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 10만 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연 1%에서 2.25% 금리인 관광융자는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1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현금 지원으로 그분들의 큰 피해를 지원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재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목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저리에 융자를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또 2달간 전기료는 절반으로 산재보험료는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중엔 14만 곳이 대상입니다. 사업자 5만 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석 달 추가 연장합니다. 매출 회복을 위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수련시설 이용권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의 재원은 약 19조 원 규모인 초과세수가 활용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 가운데 5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고 나머지는 교부금 정산, 국채물량 축소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외에 구직급여 재정을 보강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최근 급등한 농축산물과 에너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강하는 데도 4천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전주의 주택가에서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모이는 전주 리사이클링 센터. 몇 년 새 버려지는 스티로폼 양이 부쩍 늘어 하루 2.5톤이나 들어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배달 식품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전에 약 1톤 들어오던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2.5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스티로폼들은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시 분류 작업을 합니다. 오염됐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것들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도 다량 섞여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티로폼으로 잘못 알고 있는 포장재들입니다.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은 스티로폼으로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완충제는 스티로폼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과일 완충제도 스티로폼이 아니어서 재활용이 스티로폼으로 되지 않습니다. 냉동식품 등을 배송할 때 쓰는 박스형 하얀 스티로폼은 EPS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얇은 포장용 받침이나 과일 등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사용하는 완충제 등은 EPP나 EPE 재질로 대부분 지역에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재활용할 수 없는 이런 용기들이 스티로폼인 척 마트나 횟집, 정육점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마트는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소분해 스티로폼처럼 생긴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재질을 똑같이 분리한다. 그러니까 재질이 다를 경우 재활용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스티로폼 같이 생겼지만 스티로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고기를 포장할 때 쓰는 정육용 트레이나 색깔이 입혀진 것들은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과일을 싸고 물건을 포장할 때 함께 넣는 완충제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스티로폼으로 된 컵라면 용기 역시 재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박스형 하얀 스티로폼이 아니면 재활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컵라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스티로폼이긴 하지만 여기에 묻어있는 음식물이나 이게 아무리 햇볕에 말린다고 해도요 섞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물질하고 섞였을 경우에는 그 원료 가치가 대부분 많이 하락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원료로 만들려고 하면 깨끗한 이런 스티로폼으로 녹여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깨끗한 스티로폼은 고온의 열로 녹여 인고트라는 반죽을 만듭니다. 이것이 건축용 자재나 사진 액자 등으로 쓰이는데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등급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철저한 분리 배출이 필요하지만 실제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살펴보면 현실은 암담합니다.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은 기본, 심각하게 오염됐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각종 포장재들도 한꺼번에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재활용률이 34.4%밖에 안 돼요. 낮은 수치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재활용을 잘 하고 있지만 그게 10%만 떨어져도 2,500톤이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포각이 되거나 매립이 된다는 건 당연히 자연에게 안 좋은 일이겠죠. 제품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돼 있어도 지역마다 설비 차이가 있어 재활용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하는 등 통일된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죠.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부는 목표치에 대한 정확한 규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은 동일한 재질로 그다음에 재활용이 100%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일부 소비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엔 저 가져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 쓸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스티로폼이 아닌 포장 용기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깨끗하게 씻어서 구입한 곳에 가져다 주는 것.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담는 거라던가 야채 담는 거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포장 트레이의 재사용은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마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좋고요. 또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천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묻으면 썩는데 500년이 넘게 걸리고 태우면 발암물질을 비롯한 악성 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스티로폼을 비롯한 각종 포장 용기들. 적게 쓰고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소비자의 노력과 함께 포장재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또한 필요한 때입니다. 전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2시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비정규직 연대는 비정규직과의 단체 협상을 교육 관료들에게 맡겨놓지 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근속수당과 명절 휴가비, 기본급 인상, 직종임금 신설이나 증액 등 노조의 수정 교섭안을 받아들일 것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1차 총파업 당시 전북에서는 4분의 1가량의 유초중고에서 급식실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두 해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공교육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학력 격차와 교육 공백은 더 커졌습니다. 오늘 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대학 진학 전략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전북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가운데 수도권 해당 세액이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5조 6,700여 원인데 이 가운데 서울이 2조 7,700여 원으로 집계되는 등 수도권 고지세액이 총 4조 700여 원으로 나타나 전체 71.7%를 차지했습니다. 세액 증가율만 놓고 보면 충북이 지난해 80억 원에서 올해 707억 원으로 8.8배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오늘 전주에서도 첫눈이 관측됐고 동부 지역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눈과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 동부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전주 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정읍 12도, 그 외 지역은 1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무주와 지난해 아침 기온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면서 영하권의 추위로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완주 13도, 장수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눈비가 그친 뒤로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까지 장기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기간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성과 사과 없이 떠난 죽음에 애도보다는 비판과 분노가 더 큽니다. 영원히 사과받을 길을 잃어버린 5월 영령과 유가족들. 이제 전 씨에 대한 심판은 역사가 하겠지만 5.18의 진실을 찾는 건 남은 우리의 몫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